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제국의 무덤, 친구의 약속해서 아프간 이야기. 이거 호응 되게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뭐 피드백이 왔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이제 격해지다 보면 특별히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거 초등학생도 본다는 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욕을 좀 자제하려고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중 한 명입니다. 우리 중 한 명을 저 혼자 강의하지 않습니다. 박은실 집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은실 집사님과. 자, 계속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통계입니다. 모든 거는 국가 통계 포털 2020년 버전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준 총 인구가요 5,182만 명. 꽤 많아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출생아 수 27만 2천여 명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사망자 수가 30만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요거만 보면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민자들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현상 유지. 그런데 우리나라 출생 사망만 보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뭐 여행 온 사람도 있겠고, 일하러 온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뭐 외교관으로 온 사람도 있고,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이에요. 약 2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4%. 어쨌든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외국인 만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나 있으니까. 그리고 다문화 학생.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 혹은 귀화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 하지만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문화 학생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다문화 학생.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다 합해서 약 3%입니다. 작년도 통계예요. 자, 먼저 3%면요. 3%면 20명이 한 반이에요. 만약에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명, 한 명 정도. 한 명이 5%니까 한 명이 약간 못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3개 반 중에 한 2개 반에는 한 명씩 다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 어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 찍어보세요. 몇 명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국내 외국인 수보다 많다, 적다? 많아요. 260만 명이에요. 장애인 수가. 우리나라에. 그것도 등록된 장애인만. 등록 안 된 장애인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5.1%. 이건 매해 늘어나요. 매해. 2019년도에는 5%였고요. 2020년도에는 5.1%입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애 유형을 보면요. 먼저 지체장애가 46%로 120만. 지체장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디에 몸이 아프고 팔이 뭐 다리가 이런 분들. 그리고 청각장애가 15% 40만. 귀가 안 들리는 분들. 자, 그리고 시각장애가 10% 25만. 그리고 뇌병변 9%. 9%.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그리고 지적장애 발달장애 같은 거 22만, 정신장애 10만, 신장장애, 신장이 아파서 투석받아야 되는 분들, 자폐 3만, 언어장애만, 기타는 2%인데 여기 보면 뭐 배변장애, 소대변 못 하시는 거, 그리고 간, 호흡기, 뇌장증, 심장이, 안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장애예요, 현재.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5%면요, 외국인보다 많고 다문화 학생보다 많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잘 눈에 띄십니까? 아니, 지체장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청각장애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 보이죠? 되게 많은데? 왜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문화 아이들 자주 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장애인을 덜 자주 보죠.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장애인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시각장애인들께서 도움받은 거 없이 지팡이라든가 뭐 안내견이라든가 등등 혼자 이렇게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까지도 필요 없고 캐리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끌고 한번 인천공항, 여기서부터 인천공항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길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장애인이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불편한 사람, 멀리하는 사람, 왠지 뭐 이렇게 약간 배척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인프라 부족, 요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잘 뛰지 않는 거예요. 요거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장애인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잘 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린이 선생님들 계시죠? 유아용 변기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당연히 있죠. 유아용 변기. 일반 화장실 가면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좋은 데는 있어요. 근데 없는 데도 있죠. 근데 제 기억에 유아용 변기가 들어온 게 불과 1, 20년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 어린이들은 니들은 그냥 아무 데나 써. 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낮은 화장실 됐고, 또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식에 들어와 있어야 인프라가 생겨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박은실 집사님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은실 집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전 그 나라의 풍습, 예절 등을 미리 익히고 떠나곤 합니다. 보다 즐겁고 또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함이겠죠. 조금 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 에티켓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에티켓이란 무엇일까요? 에티켓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장애인을 만날 때 기본 에티켓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정보다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의 죄로 인한 징벌도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 강의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게다가
어떤 장애인들은 겉으로는 비장애인과 구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지적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장애인이 혼자 돌아다닌다면 그건 충분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해도 지나치게 놀라거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선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를 청각이나 촉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인사는 악수와 함께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저희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김혜정 집사님처럼 자주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이름을 말씀 안 하셔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의 성함과 목소리를 익히는 데는 적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희는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한 번만 이름을 알려줘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력이 예민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50이 넘은 아줌마다 보니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과 청력은 별개입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빨리 익히고 싶으니 저희 만날 때마다 자주 말씀해 주셔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함께 다과도 나누며 수다 떨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시각이 없는 저희에게 식사 시간은 미각을 충족시키는 즐거운 시간인 동시에 또한 괴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식탁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고 또 그 음식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안에 껍질이나 가시가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교회나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할 때 넓은 접시에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담아주는 방식은 많이 불편합니다. 긴 노력 끝에 젓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각이 없다 보니 접시보다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이 더 편합니다. 일반적인 밥상이라면 시계 좌표로 어떤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젓가락을 쥔 손을 잡고 반찬이 놓여있는 그릇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식판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네요. 식판이 제일 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가끔 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음성 안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잠깐 멈춰선 다음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때 저희를 안내할 때는요, 저의 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는 팔을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잡고 안내를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혼자서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요,
저희 집 계단은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지만 외부로 나가면 난간도 잡게 해주시고 팔도 잡아주시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답니다. 저희를 의자에 앉게 해 주실 때에는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만지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컵이나 칼 등을 전달할 때 컵의 내용물을 설명하고 탁자 위에 놓으면서 손잡이를 잡도록 해주세요. 이때 뜨거운 내용물이 있다면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꼭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날카롭거나 뾰족하여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전달할 때에도 안전한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향하게 하여 손잡이에 손이 닿도록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안내견을 만났을 때 제가 개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안내견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을 넘어 반려견으로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견을 만나신다면 아무리 예뻐도 예쁘다고 쓰다듬거나 또 위협하거나 먹을 것을 준다거나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눈으로서 역할을 하는 중 조그만 간섭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신다면 지체 없이 안내견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험을 중심으로 짧게 나누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은실 집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연령별 인구 비율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종 모양, 예, 요거 뭐 보통이에요. 좀 나쁜 거긴 한데 보통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거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장애인분들이 좀 특이합니다. 0세부터 9세는 1.1%밖에 안 돼요. 장애인 비율이. 그런데 6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전체의 60%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 같습니까? 자, 다시요. 장애인을요, 발생 원인별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발생 원인은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유전이에요.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두 번째,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사고가 나서 뭐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러면 지체 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즉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일 때 초기엔 괜찮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뭐 약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립니다. 선천적 장애는요, 전체의 몇 프로일까요? 예, 단 10% 미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에 아까 260만이었잖아요. 그 중에 26만 명 정도만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갖고 태어난 거고요. 나머지 90%는요, 다 후천적 출산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후천적 장애가 90%라고요. 260만 중에 26만이 선천적. 나머지 230, 한 5만 정도가 싹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진 겁니다. 사고나 기타 등등등등을 통해서. 즉 나도 여러분도 다 장애인 될 수 있고, 특별히 이거 보십시오. 나이 먹으면서
늙으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중풍, 요즘에 흔히 얘기해 중풍병이 왔어요. 그러면 언어장애 올 수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을 보면요. 장애인 중 90% 이상이 후천적이고요. 또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요걸 기억하십시오. 즉 장애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누구나. 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혹시 장애인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뭐 북유럽 쪽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아니고 우리 그쪽은 복지가 좋으니까. 근데 그쪽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입니다. 미국. 왜냐? 미국은 인구가 되게 다 이민자들 구성된 나라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고 살기 좋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물론 편차가 있어요. 제일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는 도시 막 대보세요.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장애인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리콘밸리의 모토 중에 하나가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한답니다. 내가 핸드폰을 쓰면서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있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개발하는 거예요. 다 개발해요. 그 중에서 IT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내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장애인의 불편함까지 포함합니다. 즉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버스는 다 저상 버스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정말 살기 좋고 배려가 잘 된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장애인이나 아니면 성소수자나 아니면 또 소수민족 있죠. 소수민족.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기 쉽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낮은 자들, 약자들을 잘 포용하는 곳 있죠. 잘 포용하고 잘 관용하고 함께 사는 곳. 바로 그게 창의력의 원천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포용 정신이 창조력, 창의력으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뭐 기업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막 창의력 학교에 많이 얘기하죠. 창의력을 배우는 건 말이 안 돼요. 창의력을 트레이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창의력은 언제 오느냐? 우리 뇌 기준으로 볼 땐 멍 때릴 때 와요. 뇌가 쉴 때. 그래서 기존에 배운 구조들이 다시 재결합될 때 창조적인 게 딱 떠오른답니다. 또 언제 오느냐? 창조력, 창의력은요. 우리 안에 낮은 자들 있죠. 그 누구도 관용할 수 있을 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할 수 있을 때. 단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창의력의 최고의 적이랍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유명한 회사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양성 보고서라는 걸 매년 작성합니다. 거기서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아서 우린 다양해요 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게 창의력 지표로 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품지 못하는 건 그만큼 각박하고 또 우리가 뭔가 고정관념에 쪄들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꼰대 같은 그런 사회란 반증입니다. 사고가 유연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약자들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쿄올림픽 후에 패럴림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8월 24일부터 바로 오늘 9월 5일 폐막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그 언론들이 중계를 안 합니다.
굉장히 열받아요. 이 패럴림픽은요, 패럴이란 뜻은 병행, 동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비장애 올림픽과 동행해서 병행해서 같이 한다. 그래서 패럴림픽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기레기들이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으므로 욕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매우 나쁜 이 기레기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극기가 3개가 올라갑니다. 1등, 2등, 3등, 공동 3등 다 우리나라가 한 겁니다. 패럴림픽은 3, 4위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 3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 보셨죠? 바로 우리 탁구 선수들이 1, 2, 3등을 다 한 겁니다. 이번에 패럴림픽 때 우리가 유일하게 딴 금메달이고 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 보도를 안 합니다. 중계를 안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한장애인체육회 TV. 일반 TV에서 한 게 아니에요. KBS, MBC, SBS 뭐 등등등등 잘 안 해요. 하긴 해요. 잘 안 해요. 옛날만큼은 안 해요. 요거 제가 조사 들어갔습니다. 우리 비장애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만 29개 언론사에 약 200여 명의 기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도쿄 패럴림픽은요, 우리나라에서 11개 언론사, 벌써 3분의 1로 줄었죠? 기자는 고작 19명,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상한 기사 쓰고 이상한 가짜뉴스나 유포하지 말고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취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요. 이름은 패럴림픽인데 기자들은 여기에 동행하거나 병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도 장애인은 우리 친구, 곁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 중 한 명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2002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편성시간 비교입니다. 즉 중계를 얼마나 해줬냐. 딱 보니까 KBS는 약 26,000시간, 26,000분 정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럴림픽은 2,000시간이에요. 10분의 1 이하입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0분 정도 비장애 올림픽을 중계했으나 패럴림픽은 950분, 당연히 10분의 1 미만입니다. SBS는요, 제일 웃겨요. 패럴림픽 중계 610분, 3, 4중 제일 낮죠? 그리고 비장애 올림픽은요, 아예 공개를 안 해요. 찔리는 거죠. 뭔가 구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항의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진 잘 보십시오. 휠체어를 탄 3륜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무엇 같습니까? 이 종목 이름이 무엇일까요? 또 있습니다. 의수. 아마 다리 쪽 지체 장애인들 같습니다. 의수를 단 선수들이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개 다 육상이에요. 육상. 다리가 불편해서 의수를 써서 달리든, 의족을 써서 달리든, 또 다리가 아예 없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휠체어를 통해서 달리든, 어쨌든 다 선수들이 달립니다. 이거를 장애인 육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종목은 비장애 종목과는 달라요. 각 장애 정도와 등급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여자분은 눈을 가린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도 여러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저렇게 눈을 가린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남자분 보이시죠? 이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스타트 블럭에다가 다리를 위치시켜주고 있고요. 또 출발선이 여기다 라고 이 시각장애인 손을 짚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손을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육상입니다. 보십시오. 레인을 따라 달릴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레인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분이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육상에서 우승한 분들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뛰는 분, 이들을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절대로 이 장애인 육상 선수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 박은실 집사님께 잘 배웠죠?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옆에서 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짝 인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선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돼요. 마지막 골인도 장애인 선수가 먼저 골인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애인 관련 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이 복지관은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합니다. 또 1970년대 후반부터는요, 장애인 자립센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주로 활동 지원사들이 근무합니다. 자,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센터는요, 지금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고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명확히 분리되는 추세이고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또 활동 지원사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근로지원인. 아까 저희가 이 앞에서 보았던 장애인, 시각장애인 육상에서 옆에 가이드 러너 기억하시죠? 그들이 바로 근로지원인의 한 형태입니다. 장애인의 특출난 재능을 직업으로 발현하는 데 있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께서 작가예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굉장히 잘 쓰셔요. 그런데 지체장애셔서 어떻게 키보드를 칠 수도 없고 말하기도 불편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신해서 타이프 쳐주시고, 이런 분들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장애인 관련된 직업, 사회복지사, 요거는 전공하셔서 자격증 따셔야 되고요. 활동지원사, 요거는 40시간 수료만 하시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예,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순 집사님, 박은실 집사님 활동 지원사를 모집합니다. 예, 토요일, 주일 이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십니다. 이건 뭐 조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니까요. 1.5배. 8시간 근무해도 12시간 근무한 걸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시급은 약 13,000 얼마. 하지만 뭐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이렇게 수수료 뭐 좀 띄고 대충 10,000 얼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주일 딱 이틀 일하고 월 거의 100 가까이, 뭐 약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활동지원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대해서 쭉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장애인이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